지금부터 제3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맹성규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총선 공약 심포지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최 측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에서도 더구나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귀한 내용으로 이 자리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다 귀빈이고 내빈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 일일이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어서 몇 분 이렇게 소개시켜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예. 제 바로 옆에 설훈 최고위원님 계십니다. 부천 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이수진 최고위원님 계십니다. 노동 쪽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재세 의원님 계십니다. 지금 17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 많고 또 그 지역 사안 때문에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옆에 유승희 최고위원님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성북에 그리고 최고위원은 이미 역임을 했고, 근데 제가 현직 최고로 해서 늦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무엇보다 오늘의 공동 주최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국회의원님이십니다. 현재 보건복지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침 다문화 TV와 MBC 등등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좋은 내용들을 다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빈 요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미영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이제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제 인사는 그냥 짧게 가름하겠습니다. 저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요. 2019년 11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할 때 공정이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용을 주저리 한 부분에 공정의 부분을 특히나 우리 이주민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불공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혁돼서 공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보태서 제가 좀 첫 글로 올렸고요. 의례 당의 행사가 아니라 소중하게 뿌리 내려져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권과 함께 포용과 공정의 사회로 가는데 우리 다문화위원회가 한 역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특히 귀빈,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맹성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맹성규입니다. 저희가 2030년이 되면 이주민이 한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사회가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다 저희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결위원인데요. 예결위 소위원인데 지금 이제 예결위 개수 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예산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조금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거 그리고 예산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편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 외빈분들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홍미영 위원장님과 맹성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이 25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정책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정책으로 세워서 이주민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의 노동부분 최고위원인 이수진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위원들과 그 확대 간부회의의 다문화위원장이신 홍미영 위원장께서 참석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족들의 현실이 어떤지 또 해법을 찾기 위한 당과 정치권의 노력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절절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점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전 특별히 노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 업무 근무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좀 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된 역할들 할 수 있도록 저도 또 한 역할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사 때마다 항상 들러주시는데요. 유승희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의 성북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근하게 늘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이제 이민사회에 대한민국의 이민사회에 이제 지금 초창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조금 한 1, 20년만 더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의 포용적 그 사회 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함께 연대해서 더 이 다문화 가족 정책을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내외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축하의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축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기조 강연으로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30분 정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과거에는 그 이민자들은 그 어느 나라에 그 이주를 해서 오랜 기간 생활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회학자들은 동화 이론이라고 어시밀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이 IT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만 키면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 방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표에서 봤듯이 결혼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정착 이민자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정착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동화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소수민족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옳다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사실은 처음 대하게 되면 갈등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인과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주장입니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믿음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화교조차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배타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또 달리 말하면 아닌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교가 이 땅에 그 뿌리를 못 내린 것은 무역업에 종사했던 화교의 생활 터전을 제도적으로 박탈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린 것이지 한국인들이 특별히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소수민족 집단이 없고 종족 갈등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국민보복입니다. 국익이란 표현보다 국가의 이익과 그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 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폐쇄적인 태도, 하나는 개방적인 태도인데요. 한국인들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우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섞여 있고 그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냐가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럼 어떤 존재이냐입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이 발전하면서 이분들의 존재는 정반대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의 주변에 있고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주변에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 두 나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혐오 문제 심각합니다. 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범인들이 누군지가 잘 모르면 누군가가 잘 알지 못하는 범인들을 유추하면서 툭하면 외국인 아니면 이민자들 아니면 중국 동포들을 그 용의선상에 떠올립니다. 환영하자라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혹은 막자라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그 범죄율이 낮습니다. 왜 그리 낮을까라고 보면 그 가령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전과자는 아예 그 선발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버려요. 선량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관광객이 아니라 들어올 때도 그 이주민들을 수용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주민은 선량하다라는 말은 오류겠지만 모든 이주민을 범죄 집단으로 잠정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오류다, 명백한 오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인식 개선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쌍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인 틀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입안 조정하는 중앙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떠맡아야 되는데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혼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조직으로 해서 국을 달리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저 구쪽에 적었습니다.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뭐 등등의 사례를 다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 명칭을 이민청이 오를까 아니면 이민처가 오를까 아니면 그 국적 업무는 어떻게 하지 등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특정 부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처로 두는 것이 역할상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처는 어떤 하나의 개별 부처에 소속되기보다는 여러 그 행정부처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주민 관련 업무는 교육부, 국방부부터 거의 모든 부처에 걸쳐져 있는 분데 이걸 구태여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국적 업무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보면 국적이민처라는 것으로 명칭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식 개선의 문제는 개인적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또 제도적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동훈 교수님 강연에 큰 박수로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위원회 수석 부회장 배선식입니다. 첫 번째로 11월 2018년 29일 날 중앙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일단 가진 것이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 1월 23일 날, 24일 날 제주도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염 전 이주여성센터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 및 구체화를 시켜갔습니다. 금년 8월 9일 날 1박 2일로 공주에서 4.15 총선을 위한 다문화 공약 선정 전문가 의견 수렴을 들으면서 15개 사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금년 9월 20일 날 19년 정책 페스티벌 저희 다문화위원회도 포용국가와 다문화 정책 토론회를 가지면서 15개 공약을 현장에서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중국 동포와 관련되어 있는 한 개 사안을 더 만들어서 전체 17개로 투표를 한 결과 1인 5표제입니다. 572명 전문가가 1인 5표제를 해서 그러면 한 2,500표가 되겠죠. 의견 수렴 상위 6개와 현장에서 하나를 해서 오늘 7개 공약 사항을 내놨습니다. 공약 1을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지원 체제 강화가 첫 번째 가장 많았던 그 순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이 현황은 그렇습니다. 전체 아동의 현재 이주 배경 아동이 26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미등록 관련된 아동의 상당한 수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자격면의 역차별 논란을 가져왔던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건데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당시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는 5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이제 환경이 변해서 역시 저희 투표 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공약 1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 2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꾼다. 교사, 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그 공약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 5조 6항이나 시행령 10조 2항에 보면 다문화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하라고 그런 말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지만 연간 시수 규정을 보게 되면 인성 교육이나 아동 학대 장애인 인권 교육은 관련돼 있지만 시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물론 법정 교육이든 하겠지만 시수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식 수준인데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시행령에 봐도 역시 전문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교육을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무 규정에 삽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3을 보겠습니다. 공약 3 결혼 이주 대상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전달 체제 정비인 거죠. 여가부에서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2020년도까지 발표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성과도 좋았지만 한계와 그 및 과제라는 두 가지 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과 저희들이 공약에 보면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공약에 보면 지역 수요를 고려한 다문화 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대상 자녀교육 미래 정착, 다문화 가족 지원세 장기 발전 계획 마련도 다 이런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다문화 정책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권한 이양하자, 이렇게 권한 이양을 하게 되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에 제3으로 넣습니다. 제4 공약 4 이주 여성의 이중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종합적 이주 여성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이주 여성의 이중의 취약성이 있고요. 취약한 법적 지위와 한국의 극심한 가부장제의 이중적 고통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공약의 종합적 이주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젠더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되 한국인 가정에 종속된 체류권 제도를 개선하고 결혼 이주민 가정폭력 예방책을 마련하고 가족 친족 결합권을 보장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주여성 정책에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이주여성 정책이 다문화 정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적인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소하게 정의된 다문화 가족,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공약들이 많지만 이주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라고 해서 공약 제4가 되겠습니다. 공약 5 이주 노동제 우리의 구성원이다. 그러면서 고용 허가제 개선안 마련, 현대판 노예 계약제라는 비판적 측면에 있는 고용 허가제를 개선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 사항으로는 통제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이주민 노동 정책으로 입국은 까다롭게 하고 적응시키게 하자. 고용 허가제가 이주 노동자의 불법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주 고용 허가제가 송출 비용 하락이나 아시아 선도적 이주 관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기여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공약 6 이민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계위원회 통합과 이민 컨트롤 타워 설치입니다. 컨트롤 타워는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청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 7 100만 제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 동포법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재동포가 750만 명 중에 한국에 1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만들어졌고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해서는 재동포 재단법이 만들어졌는데 제한 동포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한국의 CIS나 과거에 경제 활동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특별한 어떤 그 법이 없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부당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현장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집행해서 7번째 안으로 가져온 것이 오늘 100만 제한 동포 제정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토론에서 함께 하면서 토론을 토론자인데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 좌장을 맡게 된 고기 보기입니다. 설동훈 교수님께서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이민정책 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주류사회 인식 개선을 강조하시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이민정책을 위한 입안 심의 조정하도록 여러분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적 이민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신 양정숙 변호사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2조 아동 등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는 부모자, 그러니까 그 출생 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이 출생 신고 기록 자체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취약 연령이 되어서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취약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경우 중도 입국 자녀의 학부모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입학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는 중도 입국한 자녀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 통지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미등록 2조 아동을 포함한 2조 아동에게는 취약 통지서 자체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이 된 체류 자격이 있는 2조 아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 등과 연계해서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취약 통지서 및 입학 절차 안내를 제공할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 번도 외국인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미등록 2조 아동의 경우에는 취약 통지서가 애초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가가 이들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아동은 한국 정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학령기의 아동들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체로 외국 국적의 아동은 한국 주재 영사관에서 출생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30여 개국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부모는 자녀의 출생 신고가 부담이 되고 미혼모의 출생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등 본국 법제도의 흠결로 인해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사례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입니다. 난민은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국의 정부기관인 영사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제도상 부모들의 무관심 또는 무지 등으로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2조 아동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도 가족관계의 증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미등록 2조 아동의 전입학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등 다수의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은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정책 현황을 보면은 자녀 언어 발달 및 학습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뭐 언어 이해 표현 등 지원, 또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 또 교사 전문성 제고 및 학교 등의 다문화 이해 증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률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법률로 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전개되는 그 토론 통해서 더 좋은 해결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어서 교사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제외 한인학계 연구이사신 김판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판준입니다. 제가 이제 부여받은 주제가 이제 교사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의 이제 의무화라는 주제인데요.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이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 6항 이것도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그리고 11조 제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조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교사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공무원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이 조금 더 중심이고요.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 교육 그 지원 조례에 의한 진흥 조례에 의한 다문화 가족 중심인 부분이 좀 많아요. 29페이지 1번 교사 공무원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 교사 대상 그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는 크게 이제 원격 연수하고 집합 연수로 분류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교사 교육 전문직 대상별 특화 직무연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 교사,
뭐 전문교사, 학교 관리자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교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15차씩, 그러니까 한 과목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외국인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하다못해 재동포 이런 부분까지가 들어가는데 지시는 12차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연수가 중심인 교사 연수나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는 정도뿐이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교사의 다문화 업무 역량을 강화할 정도의 그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학교 현장을 통해 본 다문화 교육 직무 연수 확장 필요성인데요. 서울 지역에 다문화 외국인 학생이 16,000명 정도인데 국내 출생이 10,000명 정도예요. 그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가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가 6,000명, 국내 출생이 10,000명. 이게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몰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2019년 서울시 교육청 운영 4개 다문화 연구학교 이 사례를 통해서 학생 구성수를 보시면은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나 담당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등포구 소재 대동초등학교 대부분이 이제 중국 자녀고 외국인 가정 자녀가 215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 자녀가 절대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국 국적 학생을 관리하고 KESL 한국어 과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언어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는 어떤 아이들하고 진로 상담하고 부모하고 소통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 국적 학생, 중도 입국, 동포 자녀, 대부분 동포 자녀입니다. 그리고 대림 차이나타운 이런 지역적 특성까지를 교사들이 좀 감당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로구 소재 구로중학교를 말씀드릴게요. 학생 부모 출시국 현황을 보시면 중국이 109, 베트남 3, 일본 3, 필리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중국 외국 국적 학생이 절대적입니다. 여기 외국인 가정 자녀가 83으로 돼 있고 중도 입국이 그 위에 1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별,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연수에 없고 원격 연수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현장에 기반한 다문화 업무 역량 강화. 결국은 원격 연수가 아니라 지역 기반 집합 연수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쟤는 어떻게 하지, 저쪽 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말씀드린 교원학습 공동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해줘야 돼요.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외국 국적 재동포 관련. 국내 체류 동포가 이미 100만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도 보면 중국이 일반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직무연수에서 이건 좀 따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주국의 동포사회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거주국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하고 한국하고 좀 연결돼야 되던 좀 동포사회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따로 해야 되는데 제한동포사회가 100만이나 되고 자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연수에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 기초한 다문화 교육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의 전달 체계 정비에 대해서 전 고양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인 김승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달 체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초석이 된 것은 제3차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이고요. 그리고 전달 체계의 시작은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가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 21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통합센터를 가족센터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일반 다문화 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 조성가족, 또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또 북한 이탈 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문제점으로 넘어갔어요. 일단 이제 국제 결혼의 이 상업화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여전히 인신매매라는 성격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통해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개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그 인신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주의와 다양성은 매우 이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는 동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양성을 가미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아주의라는 것은 하나를 이제 지향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이제 여러 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한 배를 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개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원래 이제 의미를 회복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다문화 가족이 법정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점점 이 단어가 더 좋은 의미로 발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낙인적인 의미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책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 정책은 부처 통합의 이민 다문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정책의 이제 틀에 빠진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부처 통합의 이민 다문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민 다문화 정책의 큰 틀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정비를 했으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그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결혼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고요. 또 필요 이상의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연계형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회 통합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기관 연계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이 선의로 도입됐지만 왜곡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의 전달 체계 정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일정 때문에 김우영 전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님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포용 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혁신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예를 들면 미등록 아동의 문제, 또 공무원들의 교육의 문제, 또 그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의 문제, 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의 문제, 또 가족 개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고
또 총리실 산하의 세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컨트롤, 협업과 조정을 하는 그 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동시에 그 마을의 일원으로서 이민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위원회의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그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이랄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은 범부처별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주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뭐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행안부, 뭐 필요하면 교육부, 뭐 다양한 부처들이 플랫폼처럼 형성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놓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문화 정책과 연관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다문화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지자체 또 다문화인들이 직접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수요자 맞춤의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향후에 이민자처라랄까요? 어떤 그런 식의 독립기구로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의 대통령 직속 다문화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청와대 제도개혁을 담당했던 비서관 출신으로서 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용화제 개선안 관련해서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의 우삼열 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삼열입니다. 제가 쓴 글이 많은데 신세한탄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도 많이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그 중심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지금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판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39페이지 밑에 써놨는데요. 이주 노동자 과연 단기 활용을 위한 생산의 도구인가 아니면 주민인가? 저는 도구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로 보지도 않는 정책입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즉 생산 수단의 일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특히 단기 순환의 원칙에 대해서 39페이지 밑에 써놨는데 이주 노동자들 잠깐 일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엔 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10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을 이제는 주민으로 봐야 될 것이고 노동자로 봐야 될 것이고 이들의 인권과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기 순환 정책과 순환 정책을 통해서 잠시 활용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한계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40페이지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고용허가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현장에서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대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사내하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제도 계속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계속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이미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의 한계가 대단히 크다. 이미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10년 넘게 살지만 2박 3일 딱 입국 후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현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못하는 문제 대단히 심각한데 지금 아까 우리 배선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단위 근로계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또 워크넷을 통해서 직장 이동을 할 수 있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동감하고 대단히 적합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변경 기간 3개월에 대한 제도도 역시 개선돼야 되고 이것도 역시 없어져야 될 문제이고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돕는 일도 아닙니다. 내국인 전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결국은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하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로 차기 총선에 공약으로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절대 다수를 방치하고 있는 외교 인력 정책 중심에 고용 허가제가 있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안도 발표해 주셨는데요. 발표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집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중국 동포의 집 대표이신 이정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심포를 통해서 민주당의 그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재외 동포에 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그죠? 동포, 한민족 혈통의 국적자. 중국 동포면은 한민족 혈통의 중국 국적자. 또 CIS 국적의 또 한민족 혈통, 너무나 단순한 정의죠, 그죠? 제한동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제한동포들 지금 2018년 3월 통계를 제가 썼는데 2019년 10월 통계를 보면요, 이거보다 확대가 됐죠.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비자가 크게 세 종류인데, 첫째는 H2 비자, 그죠? 24만 5천 명 정도 내외로 지금 거주합니다. 두 번째가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죠, 그죠? 지금은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세 번째가 영주 비자, 영주권을 취득한 분도 2019년 현재는 한 9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외에도 사실은 동포들이 체류하는 비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하자가 얼마 전에 여러분 기하자 20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하자의 대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동포들이 한 70~80%는 되는 것이죠. 이런 100만 체류 동포를 위한 행정이 전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 지금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동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요, 정확히 표현해서 1.5명 있습니다. 1.5명. 예? 행정부에 없습니다. 여가부에 없어요.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동포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그걸 지원하는 사무관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1.5명입니다. 100만 체류 동포인데.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얼마 전에 동포 체류 지원 센터를 이제 위탁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산이 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 예? 법무부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 동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을 쓴다, 굉장한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아까 미등록 문제도 하셨지만 동포 자녀들은 다 등록 자녀인데도요, 굉장히 현장에서 힘듭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동포에 대한 통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통 지금 사회통합정책의 90%가 여러분 한국어 교육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실은 제가 볼 때요, 한국어는 기본이고 정말로 중요한 정책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포들이 중국적인 정체성을 가질까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동포들은 절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왜요? 거기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재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F4 비자가 굉장히 좋은 비자고 그것을 가지고 F4-1 어떤 시행령상으로 정리를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H2 비자가요 지금 중국인 노동자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 동포인데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손질을 해서 정말로 동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하실 말씀을 많을 텐데 제가 시간을 저축해서 참 죄송합니다. 100만 제한 동포를 위한 예산도 없고 또 행정 인력도 전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의 그 애로사항들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공약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공약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드는 중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주아동 취약 통지 관련해서 법제화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정책 같은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어떤 건설 인력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이곳에서 모아진 안들이 정책 위로 넘어가고 또 공약위원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더불어 만드는 세상을 위한 어떤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